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인사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은요, 이제 교재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중개 보수 및 실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 보수 관련된 요 내용부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수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여기니까 수수료라고 하는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못 따라오네요. 자, 제일 먼저 다루는 이야기, 수수료 청구권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루는 이야기가 수수료 요율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제 수수료 산정 기준액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이제 중개수수료 체계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수수료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그리고 실비에 관한 것은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수수료 이제 청구권에 관한 건데요. 중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중개는 중개계약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거쳐서 거래계약으로 중개가 완성된다 해서 중개계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래계약까지의 일련의 활동들, 요게 이제 중개다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바로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수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청구권이라는 게 민법에서는 달라고 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죠?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권리, 그게 이제 수수료 청구권의 문제로서 제일 먼저 이제 수수료 청구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에서 발생하고 거래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발생 시점과 행사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수수료 청구권에서 제일 먼저 기억할 얘기들이에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수수료 청구권, 거래계약 시에 수수료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거래계약 해주기 전까지는 수수료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요. 대역공인중개사 ABC 세 분이 계셔. 이분한테도 물건 내놓고 이분한테도 물건 내놓고 이분한테도 물건 내놓는 이게 일반 중개계약 아닙니까? 이런 중개계약을 맺었을 때 내 집 팔아주시오 그럽시다. 내 집 팔아주시오 그럽시다. 내 집 팔아주시오 그럽시다. 그게 중개계약이야. 중개계약 시에 이미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했나요? 했다는 거예요. 다만 발생은 했어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행사는 언제 한다? 거래계약이야. 그래서 민법적 표현에 의할 적엔 이런 표현을 해요. 수수료 청구권이란 거래계약을 정지 조건으로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 그게 이제 민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청구권은 발생 시점과 행사 시점이 다르다. 자, 다시 한번 이 예를 들겠습니다. 수수료 청구권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흔한 걸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료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주차료 언제 냅니까? 나올 때 내. 근데 주차료 언제 발생하오? 들어갈 때 이미 발생했다는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들 수수료 줄 의사가 없다면 중개사무소로 문 열고 들어갔다 담벼락에 가서 붙였다. 그래요. 교차로나 담벼락 가가지고선 그것을 해놓지 절대로 중개사무소 문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니까 중개사무소를 문 열고 들어가서 내 집 팔아주시오 할 적엔 이미 수수료 줄 의사가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고, 이것은요 여러분들 중개계약에서도 발생하는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아니면 임의 작성하는 계약서든 이 중개계약서에도 수수료 청구권에 관한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걸로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여러분과 제가 외운 게 있어. 뭐죠? 중이모의 가수, 준수하다 할 때 요 수가 뭐요?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는 거야. 됐어요? 첫 번째요. 그 다음, 그러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중개계약을 맺을 적에 수수료에 대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어. 그러면 중개계약 시에 수수료 청구권 발생한 거요, 안 한 거요? 얘기 없었을지. 그래도 발생했다는 거요. 왜? 개업공인중개사는 근본적으로 장사꾼입니다. 상인입니다. 상인의 행위는 공짜가 있을 수 없어. 당연히 유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구 여기서 얘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수수료 청구권에 관한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거래계약이 있기 전에 요 사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채권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300만 원 빌려준 거 있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내놓고 있어, 그거. 이럴 적에 요 수수료 청구권에 대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전보명령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게 답이야. 두 번째로. 왜? 이미 수수료 청구권 여기서 발생했어, 안 했어?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솔직히. 왜? 거래계약이 있어야 받는 거 아니야? 한 사람한테만 내놔? 하지만 이미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 수수료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봉급에 대해서 가압류해, 못해? 하죠? 봉급에 대해서 가압류할 때 봉급이 날짜가 25일이야. 그럼 25일 날 반드시 봉급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 물론 여러분들 대기업 훌륭한 데 다니면은 뭐 그건 없지만 나는 사실 우리 직원 애들 보면은 날짜 잘 못 맞춰줘. 예. 가능하다. 그래도 거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봉급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가압류 들어가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사이에 가능하다. 그게 두 번째 얘기야. 세 번째는 이런 문제예요. 거래 계약이 있게 되면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이행이 끝나야 비로소 거래가 완성된다. 했을 적에 요 이행 단계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그러면 수수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게 세 번째 문제예요. 그게 있죠. 있다도 틀리고 없다도 틀려. 법에는 뭐라고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시에는 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야. 그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 고의과실 없이, 즉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규칙사유 없이 당사자들끼리 치고받아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그러면 수수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해가지고서는 여기서 거래계약 성립했던 게 이행 단계에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은 계약이 해제되었어. 그때는 수수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거에 대한 이행을 못하게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받으면 해야 돼요.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내용입니다. 자, 수수료 청구권 정리합시다. 수수료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그렇죠. 언제 행사할 수 있다? 단, 여기는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냐면 뭐 여기서 요 사이에서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됐어요? 요 사이에서 언제 주겠다 약정하기 나름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수수료 청구권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채권자는 가압류 등 성립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거래계약 이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시에 개업공인중개사 수수료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행사 못한다? 뭐 그렇죠. 무효 취소 해제의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었을 때, 즉 고의과실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었을 시에는 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면에
그것이 당사자들끼리 있을 땐 수수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단 있어도 준다 안 준다. 계약 무효됐는데 안 주잖아.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때 받을 수 있어요. 받아놓는 게 좋아. 그리고 설령 미리 받아놨죠? 미리 받아놨을 때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수수료 받은 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됐을 땐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 요 사이에 약정할 수 해가지고 여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약정하는데 언제 주겠다 여기서 약정해서 그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야. 거래계약 시에 2분의 1 잔금 지급할 때 2분의 1 주겠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정이 없었어. 그럼 언제 주는 게 원칙일까요? 거래 완성이라는 건 등기겠죠. 등기 치를 때 수수료죠. 그게 있죠. 법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움이 나니까 중개사법에 2년 전에 들어왔어. 약정 없을 시에는 잔금 지불시래요. 언제? 예, 저게 우리 법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급 시기에 대한 것이 약정이 없을 시에는 언제 준다? 잔금을 치를 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로 보는 게 수수료 요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체계는요, 주택과 주택외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요, 이제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0.9% 범위, 그리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8%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여기에 대해서 주택 외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등이다를 구별하지 않고요. 다 0.9%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의 문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 체계는 일원화되어 있다, 둘로 쪼개져 있다. 둘로 쪼개져서요, 주택이 아닌 것들은요,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구별 없어. 무조건 얼마 범위? 0.9% 범위에서 당사자끼리 약정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뭐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됩니까? 예?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 이렇게 써있다니까 매매 교환은 0.9% 범위, 임대차 등은 0.8%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했으니까 주택의 국토교통부령에 써있는 0.9%, 0.8%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받는 중개수수료일까요? 아니면 시도조례를 정하는 지침에 불과할까요? 시도조례를 정하는 지침에 불과하니까 결국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뭐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시도조례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에 써있어. 매매교환, 임대차 등 다 얼마 범위? 0.9% 범위에서 약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야. 자, 문제는요, 여기서 말하는 시도조례요. 대한민국의 시도는요, 16개야. 16개 시도 중에 어디 조례냐는 거죠. 1번 물건 소재지, 2번 사무소 소재지. 어디다? 그게 시험 문제야.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물건 소재지가 아니다는 거는요, 이걸로 알면 돼. 수수료 요율표는 벽에 걸어놓는 거죠. 게시사항이야. 100만 원이야, 과태료야. 안 걸어놓으면. 근데 만약에 물건 소재지라면, 즉 원주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춘천에 있는 거냐, 아니면 저 서울에 있는 거냐, 아니면 제천에 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 적용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몇 개 걸려야 돼? 2배 해야 돼요, 2배. 근데 그런 중개사무소 본 적이 있다, 없다? 그 얘기는 무조건 어디다?
무조건 주된 사무소라니 사무소 소재지라는 거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거 틀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A 법인이 부천시 원미구에 분사무소를 두었어요. 근데 이 분사무소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어요. 수수료는 뭐에 의해서 받는다? 뭐에 의해서 받아요? 답은 국토교통부 령에 의합니다. 뭐에 의해요? 국토교통부 령 0.9% 범위에서 받으면 돼. 왜? 왜 국토교통부 령? 주택이야, 주택외야. 여러분들이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있잖아,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람들이 주택과 주택이라는 걸 열심히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물과 건물 외로 생각해. 그러면 틀려. 어디 건물과 건물외야? 뭐와 뭐? 주택과 주택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이야, 주택외예요. 0.9% 범위에서 받으면 돼. 무조건 주택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령에 의해서 그냥 0.9% 범위에서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를 중개했어. 아파트는 주택이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조례에 의하냐는 거야. 예? 일단요, 이거 답한 사람 다 틀려. 여러분들 시도 조례할 때 이 시가 무슨 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이거 도야. 그러니까 강원도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전라북도야. 여러분들 전주가 전라북도에 있는 거 몰라요? 우리 저 아가씨는 모를지 몰라. 알아? 이거 중에 하나라고, 답은. 문제는 어디요? 정답. 왜?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 사무소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합니다. 라는 게 극복되려면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10월 달까지 걸려, 이게. 예? 제가 1월 달에 물어보면 여러분들 또 틀려. 예, 그때는 맞추겠죠? 뻔한데도 틀려. 뻔한데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시도할 때 그 시는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 이건 특별시, 광역시야. 도하고 레벨이 같은 거니까 그건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16개 시도가 대체로 있죠.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비슷해요. 시도 조례가. 근데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요. 그럼 시도 조례에 가면은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자, 매매를 써볼게요. 매매 교환의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요, 0.6% 범위. 그리고 5천만 원에서 2억 미만의 경우에는요, 이거 안 써도 돼요. 0.5% 범위. 왜? 시험에 주어져요. 그리고 2억에서 6억 미만의 경우에는 0.4% 범위.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는요. 그리고 0.5% 범위. 이렇게 돼 있고요. 9억 이상은요. 고급주택이야. 그래서 이건 다시 0.9%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와 같은 그 시도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와 여기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4,9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기준금액이. 물건 얼마짜리야? 4,900만 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그럼 0.6%면 뭐 이렇게 되겠죠. 퍼센트니까 0.006.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4 구하고서 거기다 동그라미 6개 붙이고 0.006 저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 49 곱하기 6 하면은 69, 54, 46이 24. 그러니까 얼마? 29만 4천 원. 29만 4천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194가 나왔는데 294를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5천만 원짜리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29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어? 49만 원짜리 중개하고, 아니 4,900만 원짜리 중개하고. 설마, 그죠? 그건 아닐 거라고. 그리고 아니 4,900만 원짜리 중개하고서 29,400원 받을래 수수료? 안 하고 말지. 얼마겠어? 294가 나왔어. 294가. 그러니까 얼마? 29만 4천 원인데 5천만 원짜리를 중개해 봅시다. 이거야. 5천만 원짜리. 여기야. 그럼 얼마야? 그럼 25 얼마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 4,900만 원짜리 중개하면 얼마를 받고? 50만 원짜리 중개하면 25만 원 받고. 어떤 게 더 유리해? 싼데 중개수수료가 더 많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한도액이 존재해요. 25만 원. 한도액은 논리 필연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억 9천만 원짜리 중개해 보세요. 1억 9천만 원짜리 중개하면 여기죠. 1억 9천이니까 0.5%면 얼마요? 95만 원이에요. 그런데 2억짜리를 중개하는 순간에 여기죠. 그러면 2, 4, 8, 80만 원이에요. 어떤 게 수수료가 더 비싸? 싼 게 더 비싸. 그래서 여기도 한도액이 있어요. 80만 원. 여기는 한도액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도로 커지니까. 하지만 여기 두 개는 이렇게 한도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수수료 산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큰 쪽에 의해 수수료를 받는다. OX. 수수료 산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받아, 작은 쪽으로 받아. 작은 쪽으로 받지 어떻게 큰 쪽으로 받아. 그걸 틀려, 그걸. 오늘만 그런 거죠? 그거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거는 한도액이 지금 얼마냐면 80만 원이야. 이거와 이거 비교해서 큰 쪽으로 받아, 작은 쪽으로 받아. 그러니까 1억 9천짜리를 중개하면은 수수료를 계산하면 95만 원 나와. 근데 한도액은 80만 원이야. 그러면 95만 원 받아, 80만 원 받아. 그 얘기야. 그래서 한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받는다, 작은 쪽으로 받는다. 작은 쪽이 답이지. 뭐야, 나 혼자 하는 거요? 돼요? 안 되는 분 이상한 거 아니야? 엉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헷갈릴 게 뭐 있어. 봐봐. 1억 9천짜리를 갖다가 계산하면 이거대로 0.5% 아니야. 1억 9천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95만 원이 나오고 2억짜리를 중개하면 여기잖아. 2억. 그러면 이건 80만 원 나오고. 아니 싼 거 했는데 중개수수료가 비싼 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도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존재해? 한도액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한도액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산정해서 계산한 액수와 한도액을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뜻이야. 싼 쪽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언니 봐봐. 3천만 원짜리 중개했어. 3천만 원 주면 여기 해당하죠. 그럼 36 얼마야? 18만 원 나오죠. 그러면은 25만 원 받아, 18만 원 받아. 18만 원 받잖아. 근데 4,500만 원짜리를 중개했어. 얼마짜리? 그럼 4,500만 원짜리면 여기 아니야. 그럼 이거 6% 아니야. 0.6%? 그러면 5, 6, 30, 6, 4,
24 얼마? 27만 원 나와. 그럼 27만 원 받아? 25만 원 받아? 산정액과 계산한 액수와 한도액을 비교해서 어떤 쪽으로 받아? 당연한 거 아니요? 아니 이거 갖고 시간 끌어야 돼 우리가? 산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작은 쪽으로 받는다는 게 시험 문제야. 근데 그걸 갖다가 악착같이 큰 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낸다니까. 됐어요? 아니 지극히 쉬운 이야기를 지극히 어렵게 받아들이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자, 임대차의 경우는요, 여기에 5천만 원일 때 0.5%예요. 이거 2억이 아니고 1억이에요. 1억일 적에 0.4%입니다. 요건 3억으로 돼 있어요. 3억일 때는 0.3%예요. 그리고 3억에서 6억까지입니다. 6억까지는 다시 0.4%예요. 그리고 6억 이상은 0.8% 이내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한도액은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고요. 한도액은. 임대차의 경우. 근데 이제 요거는 외운다 아니면은 시험 속에서 주어진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한테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한다. 국토교통부령엔 지도조례로 정한다라고 써 있다. 그래서 지도조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따위로 적혀 있다. 해가지고 수수료 산정한 계산한 액수하고 한도액을 비교해서 어느 쪽에 의해서 수수료 받는다? 그렇단 얘기야. 됐죠? 그 다음 산정 기준액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요? 산정 기준액. 왜냐하면 수수료라는 거 이거 아니야. 기준 금액에다가 곱하기 뭘 하는 거냐면은 수수료 요율을 곱해야지 비로소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이거라면 그러면 산정 기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산정 기준액은 첫째로 매매는요 실거래가에 의합니다. 근데 이때 실거래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매매 거래가액이 얼마냐면은 3억이었어요. 근데요, 여기에 임대차가 존재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짜리 임차인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1억이었습니다. 이때 임대차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양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하는 대항력의 특성상 원래 임대차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는 승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1억을 승계받으면서 저당권 1억 있는 것도 이자가 싸고 하니까 이것도 승계받았어. 그럼 실제로 전차를 얼마 주고 산 거야? 3억짜리 집을. 요거 두 개를 인수받으면서 사니까 전차를 얼마 주고 산 거야? 1억 주고 샀죠? 그러면 수수료는 요거 갖고 계산할까요? 요거 갖고 계산할까요?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야. 거래가인 요게 실거래가입니다라는 게 첫 번째 매매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갖고 계산해? 3억 갖고 계산해가지고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3, 4, 12, 120만 원. 저게 만약에 상가였다면 얼마? 3, 9, 27, 2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환입니다. 교환은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쪽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교환은 어느 쪽에 의한다고요? 큰 쪽. 저 큰 쪽에 의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는요, 교환의 경우 큰 쪽에 의한다라는 건 상호매매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환을 예를 들면 세법 같은 데서는 상호매매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특정 세법에서는. 그러나 적어도 중개수수료를 논하는 데 있어서 교환은 상호매매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5억짜리 아파트하고요 4억짜리 단독주택을 맞교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5억짜리 아파트 중개하니까 5억이면은 이거 아니야. 여기에 해당할 거 아니야. 아파트, 주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5, 4, 20 얼마? 200만 원씩 쌍방에게 받고. 이거 또 4억짜리 단독주택도 또 중개하잖아. 그럼 4, 4, 16 얼마? 160만 원씩 쌍방에게 받아서 결국 360만 원씩 쌍방에게 받다 보면 총 얼마? 72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하나만 받냐? 하나만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 이걸 안 보고 이거 하나 중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다 중개하는 상호매매로 본다? 아니다. 교환은 상호매매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느 쪽에 의해서 수수료 받는다? 가격이 큰 쪽에 의합니다. 그런데요, 법에는 여기까지만 써 있어요. 법에는 여기까지만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4억짜리가 상가였다고 해봅시다. 4억짜리가 뭐라고요? 그러면은 5억 비싼 쪽, 큰 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 200만 원이죠. 200씩 받겠죠? 근데 싼 상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가는 주택이요, 주택이에요. 주택이니까 수수료 얼마까지 받아? 그러면 4구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200만 원까지 받아야 돼? 360만 원까지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수수료 체계가 다를 시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한 쪽을?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까지 받아? 360만 원까지 받아도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리지 않는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A와 B가 이렇게 맞교환을 한다고 하면은요, A는 바보죠. 왜? 얼마짜리 줘? 그리고 얼마짜리 갖고 와? A는 바보지. 실제로 저렇게 맞교환된다면 요 상가가 이게 4억짜리일까요? 이것도 5억짜리일까요? 5억짜리죠. 여러분들 이게 5억이다 4억이다 하는 건 결국 뭐의 문제냐면 이게 감평돼서 감정평가가 돼서 얘는요, B는요 5억짜리 갖고 오고 4억짜리 주기 때문에 부족하죠. 보충금 1억을 합산해서 준다는 얘기야. 보충금으로 얼마를 더 줘? 1억을 합산해서 줘. 그러면 실제로 4억짜리 중개하는 거야? 5억짜리 중개하는 거야? 그러면 5구 450만 원까지 받냐? 4구 360만 원까지 받냐라는 문제가 또 생겨.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360까지예요. 즉 유리한 쪽을 택하는데요. 수수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보충금은 합산한다. 보충금 합산하지 않는다. 보충금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논하라는 거예요. 저게 교환의 특징이야. 됐어요? 세 번째로는요, 임대차입니다. 세 번째는 뭐의 문제예요? 자, 임대차는요, 이렇게 계산하래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수수료를 산정하랍니다. 그리고요,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재산정하래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이렇게 재산정하래요.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 더해서 배꼽 하는 거 아니야? 참 이게 가로를 안 쳐주니까 꼭 여러분들 곱하기랑 더하기 먼저 있을 때 뭐부터 하는 거야? 곱하기부터 하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하여간에 이걸 먼저 더해가지고 100을 곱하려고 해. 정신없이. 그러면 안 돼.
가로를 쳐줄게. 예,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요. 10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요? 1억이야. 이거 1억도 하니까 얼마? 뭐로 본다? 2억짜리 전세로 보라는 거예요. 얼마짜리로? 2억짜리로 봐가지고 주택이었다면 2억짜리이기 때문에요. 주택이었다면 0.3%야. 그럼 0.3%면 23은 60만 원까지 받는 거고 저게 주택이 아니라 상가였다면 얼마까지? 0.9%. 주택 외니까. 그러니까 229, 18,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받는다는 거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틀리는 게 뭐냐? 월세가 없어. 보증금만 있어. 그럼 뭐야?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보증금 갖고 계산하면 돼. 반면에 보증금 없으면 어떻게 돼? 월세 곱하기 100만 하면 돼.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됐죠? 그 다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만 원 같은 걸 봅시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100 하니까 2천만 원 나오죠. 2천도 하니까 얼마? 4천 나와요. 4천이면 5천만 원보다 어때요? 작지요. 재산정하라는 거요. 그러면 재산정에서 어떻게? 곱하기 70. 그럼 27이 14, 1400 더하니까 얼마? 3400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서 주택이면 얼마 곱해주고? 0.5%. 예, 0.5, 0.4, 0.5, 0.4, 0.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0.4, 0.5, 0.4, 0.3, 0.5, 0.4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주택이면 여기다가 얼마? 0.5 곱하고.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상가면 얼마 곱해? 예? 0.9 그 범위에서 받는 거요. 됐죠?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요. 보증금 2천에 월세 30짜리 이거 계산하게 되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면 이게 5천 나오죠? 이거 재산정 할까요? 안 할까요? 재산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얘는 재산정 할 필요 없어. 왜? 5천만 원 모일 때만 재산정이야. 미만만 재산정이야.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5천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미만만 재산정. 됐죠? 그 다음 이걸 틀려요. 보증금 2천에 월세 40이면은 저건 뭐 비싼 거야? 별거 아닌 거야?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월세 곱하기 70을 해. 처음부터. 여기다 70을 곱해봐. 그럼 얼마 나와? 4, 7이 28. 2천 더하니까 얼마 나와? 4,800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구나. 돼? 안 돼? 저거 안 돼요. 왜? 일단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부터 하는 거야. 여기다 100 곱해봐. 얼마 나와요? 4천. 2천 더하니까 얼마야? 6천짜리예요. 재산정하면 돼? 안 돼? 안 됐는데 처음부터 이걸 곱해가지고 틀려. 그 순간에 틀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 재산정 이 얘기가 뭐야?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일 때 다시 하는 거.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짜리와 보증금 1,000에 월세 30짜리 같다 다르다. 수수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거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일단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면 이거 4천 나오죠? 이거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면 이거 4천 나오죠? 그러니까 수수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 두 가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같다면 틀려.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산정해야 돼. 여기다 70을 곱해. 70을 곱하면 3,400입니다. 여기다 70을 곱하면 달라. 저게 시험 문제야.
정리합시다. 일단 처음부터 액수가 작은 듯 하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해서 5천만 원 미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야? 아니면 일단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일 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재산정이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더니 5천만 원이 나왔어. 재산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세 번째로는 이런 거야. 보증금 2천에 월세 20과 보증금 1,000에 월세 30은 중개수수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요. 수수료 산정 기준액이 3,400, 3,100으로 달리 나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걷지 않은 걸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서민들 보호한답시고 이렇게 놨어요. 서민들이 보호될까요? 중개수수료가 끝까지 얼마나 싸죠? 이거 4,000원 했을 때 보셔. 4,000원 했을 때 0.5%죠. 중개수수료 20만 원 나와. 이거 3,400원 17만 원 나와. 얼마 싸졌어? 3만 원 싸지게 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 3만 원 싸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수강생들 이렇게 괴롭혀야 돼? 말도 안 되는 걸 해놨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분양권이요. 기납입액 플러스 프리미엄이고요. 여기에는요, 강력한 판례가 존재해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위법이야.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게 되면요, 금지행위에 해당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분양가가 얼마짜리였냐면 5억짜리였어요. 그런데 계약금 들어갔어요, 이거. 분양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계약금 얼마 넣었냐? 5천 집어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어요. 자, 이 경우 수수료 산정 기준액 얼마로 잡는다? 5억짜리에 피가 1억이 붙었으니까 6억으로 잡고 여기서 보면은 이거야 6, 4, 24, 240만 원을 받는가? 예? 아니죠. 6억이니까 이거죠. 일로 가죠. 예, 6억 미만이니까. 6억이니까 5, 6, 30 해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1억 5천으로 보고 1억 5천이니까 여기에 해당해 75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거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300만 원 받으면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려요. 법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건 용서될 수 없어요.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75만 원이래. 나는요, 저 판례를 만든 판사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네들은 걷지도 않은 거 망치 한 번 두들기고 얼마나 받아? 엄청 받잖아. 그러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이 진짜 노력과 애를 쓰고서 수수료 받는 거 요거 받는 게 어떻게 해서? 배 아파서 얼마 받게끔? 요거 받게끔 만들어놨어. 나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피를 얼마 붙여주고 있어? 프리미엄 얼마 붙여주고 있어? 프리미엄 1억을 붙이는데 수수료 75만 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분양권 중개할래? 분양권 사고 팔래? 분양권 사고 팔면 난 1억을 벌어. 근데 분양권 중개를 하면 75만 원을 벌어. 분양권 사고 팔게끔, 즉 금지 행위를 저지르게끔 법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두들겨 고쳐야 돼요. 수수료가 무슨 주택과 주택외를 왜 나눠? 다 이게 통일하면 얼마나 간단해. 이게 또 뭐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봐요. 0.6, 0.5, 0.4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야?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 보호해 주려면 이게 거꾸로 돼야 돼 있지 않을까요? 0.4, 0.5, 0.6이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밑으로 가면서 수수료 줄이는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개업공인중개사 돈 버는 거 어떻다? 속 아파서 못 보겠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되면 0.5%가 되고 이건 또 그냥 0.9%로 늘려. 왜? 서울 사람들은 로비 활동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야. 서울엔 웬만한 거 9억 넘어가요. 9억 넘으면 99. 810만 원이야. 양따 치면 얼마야? 1620만 원이야. 웬만한 게 9억 넘어가는데 강남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은 하고 순한 지방 사람들은 여기 아니야. 여기 이 동네 6억 넘는 아파트 있어? 없을걸요. 하물며 9억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아. 이거 하나 올라가는 건. 이런 중개수수료 체계가 어디 있냐는 거야, 세상에. 그걸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닌데 촬영을 하는데 야간이라는 거 잊어버렸어요. 촬영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무슨 기납이 계기야. 분양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요. 관련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지가 1000평이야.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이 요거 20평이야. 그래가지고 건물 가격은 3천만 원이고요. 대지 가격은 5억이야. 이게 중개수수료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지는 일단 주택이야, 아니야? 아니니까 수수료 0.9%, 5, 그러면 59? 450만 원. 요거 3천만 원이니까 주택이니까 저거요 0.6%, 36 얼마? 그래서 468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주택으로 쳐서 5억 3천이니까 여기에 해당해. 그죠? 여기에 해당하니까 106, 20, 212 212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조금 차이 나요? 왕창 차이 나? 어떻게 받는 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써놨어요. 정말 양심도 없이 무책임하게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야. 뭐라고요?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주택이 있으면 토지는 무조건 뭘로 보는 거요? 주택으로 봐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거 확 불질러버리면 수수료 얼마 받을 수 있는데 450만 원 받을 걸 걷지 않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수수료가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수수료 체계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첫 번째요. 관련 문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약서를 쓰려면 저걸 토지매매 계약서를 쓰셔요. 뭐요? 토지매매 계약서를 쓰고 특이하게 다 쓰세요. 토지에 부속한 건물은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쓰세요. 그러면 뭐 계약한 거야? 토지 계약한 거야. 얼마에? 5억 3천에. 얼마에? 5억 3천에. 그러니까 477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법을 우회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예? 피해가야지. 어쨌든 우리의 중개수수료 체계 첫 번째요.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뭐로 본다? 예,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요. 1층은 상가고요. 2층은 주택이요. 5억짜리야. 이거 복합 건물 저걸 통매매를 해. 예? 이게 주택이라면 수수료 얼마 나와? 5억이니까 0.4%. 수수료 얼마? 200. 이게 상가라면 5, 9, 40 얼마?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200까지 받을까요? 450만 원까지 받을까요? 해서 써 있어요, 법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취급한다가
그러니까 아래 위가 면적이 같다면 뭐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봐가지고 수수료 얼마? 200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얼마나 무책임하오. 주택과 상가 면적이 아니라 이게 5억인 게 1층인 상가가 비쌌을까요? 2층인 주택이 비쌌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뻔뻔하게 면적으로 나눠 놓고 있어요. 그리고 같으면은 뭐로 본다는 거야? 같으면 주택이야. 이게 공구상 면적이에요. 만약에 공구상 얘가 위에 게 얼마냐? 132.54제곱미터야. 근데 밑에 건 어떻게 되냐? 132.55제곱미터야. 그러면 무슨 수수료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그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0.00제곱미터면은 어떻게 하냐면 가로 세로 10cm야. 가로 세로 10cm 요거 넓으면 수수료가 얼마가 더 올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무책임한 게?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관련 문제 두 번째요. 다시요. 주택의 부속한 토지는 뭐로 본다? 주택. 그 다음 주택의 면적이 이런 복합상가의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뭐로?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니까 같을 적엔 뭐로 본다? 이따위로 되어 있다. 두 번째예요. 됐죠? 관련 문제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관련 문제의 세 번째는요. 이런 문제예요. 자, 2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2억짜리 아파트면 법정 중개수수료가 80만 원입니다. 근데요. A는 매도인이고 B는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어떻게 받았냐? 매도인한테 보통 매도인하고 매수인 누구한테 수수료 더 받아요? 그쵸? 기분 좋잖아. 이제 현찰 받아가고 살다가 나가고 하니까 매도인한테 100만 원 받고요. 매수인한테는 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서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자. 여기 이제 집 들고 사시니까 들어오시는데 뭐 저기 현찰 들고 하니까 여기는 수수료 좀 덜 받고 당신이 좀 더 많이 내셔 해가지고 그럽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매도인에 대해서 수수료 한도액이 8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예?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린다 안 걸린다? 예? 안 걸린다가 답이에요. 예. 합산 금액이 얼마요? 쌍방에게 받으면 일방에게 받는 금액이거든요. 160이죠. 그랬을 때 합산한 금액이 전체 중개수수료 범위라면 한쪽에게 더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수수료 실비 초과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린다 안 걸린다? 예, 저건 판례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도인이 기분파야. 내가 수수료 다 낼게 해가지고 매도인이 160만 원 내고 매수인한테 한 푼도 안 받았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저거. 됐어요? 합산 수수료 범위 내라면 한쪽에서 더 받았다 할지라도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리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었을지 매매에 관한 금액만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라는 것이 그 다음 얘기요. 일단요, 여기는요, 동일이 3번 나와야 돼. 이 문장이 시험 문제에 적혔을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동일 개수식부터 쉬는 거야. 자,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OX를 대답해 보세요. 동일만 쉬어봐.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었을 시에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OX. 예? X. 왜? 엉아.
매매가 동일이 몇 번 나와야 돼? 동일 쉬어버리니까 다시 아까 했던 거 다시 할게요. 동일한 게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었을 시에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OX. 매매가 몇 번 들어가? 3번 들어가야 맞아요. 자, 그러면 저 얘기는 뭐냐? 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저기 그냥 칠판을 쓸데없이 난접하게 쓰네요. 자, 이 집을요, A가 B에게 3억에 팔면서 B가 다시 A에게 2억에 임대를 한 거야. 자, 이런 일은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A는요, 지금 여기에 신도시가 형성돼. 그러니까 신도시로 A는 이사하려고, 뭐 하려고? 이사하려고 집을 파는데, 이사할 쯤에 대해서 팔면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신도시로 이사하려고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비싸, 싸게 되잖아. 그러니까 1년 한 1년쯤 미리 팔았던 거야. 그래서 1년은 어디 가서 뭐 하려고? 아직 들어가지 못해. 1년 뒤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1년은? 어디 가서 전세 살라고 한 거야. 근데 집을 또 사는 사람이 공교롭게 누구냐면 서울 사람이었던 거야. 서울 사람은 뭐냐? 투자 목적으로 이거 하나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가 와서 살 거야? 아니면 어차피 임대 놓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잘 됐으니까 아이 그러면 내가 아예 임대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다 받는다. 하나만 받는다.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중개자산 물건에 대해서 매매의 당사자 AB, 임대차의 당사자 AB, 동일한 당사자가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었을 시에는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 둘 다 받으면 억울해? 네, 물론 주지도 않죠. 근데 그 법으로 써놓을 필요는 없죠. 근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러나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셔. A가 B에게 매매를 하면서 B가 C에게 임대를 했어. 이때는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받는다. 임대차 수수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어요. 저게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당사자였나요? 매매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AB. 임대차에 대한 당사자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 당사자가 아니어서 저 때는 B에 대해서는 매매 수수료와 임대차 수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도 양심상 B에게 임대차 수수료는 좀 어떡할까요? 깎아주겠죠. 하지만 이때는 다 받을 수 있어. 자, 여러분과 제가요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개수수료는요 첫 번째 수수료 청구권의 문제였어요. 수수료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중개계약 시에. 중개계약서에 그거 써있다 안 써있다? 써있어. 중이모의 가수 수 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 이런 방법 없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 수수료 달라고 못한다 한다. 그래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에 채권자가 거래계약이 있기 전이라 할지라도 저 수수료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등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요. 그 다음 계약이 이행 단계에서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수수료 받을 수 있고 귀책사유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면 수수료 못 받고 그리고 수수료를 기왕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불하고 손해가 발생 시에는 손해까지 어떻다? 배상하여야 한다. 그거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본 게 수수료 요율이요. 우리나라의 수수료율은 일원화되어 있다.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 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령에 의해서 무조건 매매, 교환, 임대차 논하지 않고 0.9% 범위야. 근데 주택의 수수료는 일단 국토교통부 령에 보면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냐가 또 나누어져. 그래서 여기는 0.9% 범위, 0.8%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시도조례로 정한대.
지도조례에 왔더니 이렇게 난잡하게 적혀 있어. 저렇다는 거예요. 난잡하게. 그래서 수수료 산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어느 쪽? 작은 쪽. 아, 이것 때문에 시간 다 간 거예요, 오늘. 그거야. 산정 기준액의 문제입니다. 매매는 실거래가, 교환은 어느 쪽? 큰 쪽. 그 얘기는 상호매매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체계가 다를 쪽에는 어느 쪽? 유리한 쪽 선택해도 상관없다입니다. 그 다음 임대차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는데 5천만 원 이하일 때, 미만일 때 재산정에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을 하더라. 그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 분양권은 분양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금지행위야. 기납입액 플러스 피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관련 문제.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뭐로 본다?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같으면 뭐로 취급하고? 주택으로. 주택 외의 면적이 더 넓으면 그때 비로소 주택 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 무엇에 관한 수수료 받는다? 됐어요? 억울하네요. 조금 더 해야 돼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수수료 요율이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하나를 더 하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이요. 뭐요? 자, 오피스텔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저거는 사실상 공부상 용도의 경우는 보통 영업용이죠. 그런데 실제 사용 용도는 뭐냐면은 주거 목적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갖다가 공부상 용도의 0.9%를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주택으로 보고서 이걸로 받아야 될 건지 이게 싸움이 나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갖고 서랑설레 다투다 보니까 오피의 경우는요, 아예 그냥 법에 못 박아놨어. 국토부령에. 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라면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입식 부업. 그러니까 싱크대 있냐는 거야. 근데 싱크대 없나요? 대부분 있나요? 싱크대 있고 그 다음에 욕조하고 쇠면기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있다면 무조건 매매 교환의 경우는 0.5% 범위,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4% 범위에서 수수료 받으래요. 이게 주거 목적이냐 비주거냐 이런 거, 주택이다 논하지 말고 저렇게 받으래. 단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예? 그때는 주거용이면 이거에 의하고 비주거용이면 0.9% 범위야. 하지만 적어도 뭘 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싸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오피스텔은 그거보다 작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다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0.5, 0.4로 받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요. 한 문제 나오는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